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기자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24시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은 한성대학교 김선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간단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학력 인구 절벽 앞에 선 지방대학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죠. 오늘 김선우 기자에게 직접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지방대학은 위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먼저 그 실상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입학생 감소를 가장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지방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생 수는 지난 2013년 전체 입학생의 36.2%를 차지했고 2020년에는 그 지표가 38.6%까지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지방권 대학은 약 2.4%가량 신입생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또한 2020년 기준 전체 정원의 약 37%를 차지하며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학령 인구 감소에 있겠죠.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올해 입시부터 입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더 적은 첫 번째 해였습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학생이 부족해지는 학교가 무조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는 입학 정원 대비 12.4만 명 정도의 입학생이 부족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도 9.7만 명가량 부족해지는 등 신입생 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대는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교육부에서 내년까지 대학 38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발표했던 만큼 학령 인구 감소는 급격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 대학 중에서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분의 1 정도로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의 비율 또한 37% 정도를 차지합니다. 좁은 수도권에 이 정도 수치라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에 몰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은 특정한 과에 대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0년 의과 대학의 소재지를 보면 전국의 약 절반 정도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택권 자체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생들도 수도권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도표를 봐도 입학 정원이 줄어든 대학의 79%가 지방대학이라는 거를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정부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현재 정부는 대학의 능력을 판가름하고 지원이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학교는 재정 지원 제한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한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낮은 등급의 대학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 대학은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평가 기준이 2018년 이후에 개혁 평가에서 진단 평가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개혁 평가와 진단 평가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개혁 평가의 경우 대학을 A에서 2등급을 매긴 후 이 등급을 토대로 B에서 2등급을 받은 대학이 정원 감축을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개혁평가의 정원 감축 대상은 전체 대학의 85.4% 정도로 부담을 거의 모든 대학이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들어서 실시한 진단평가는 평가 등급을 조금 바꿔서 자율개선 대학이 되면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자율개선 대학은 전체 대학의 64%로
나머지인 36% 대학이 정원 감축을 전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36%에는 지방대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의 79%가 지방대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담하는 대학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정원 감축을 부담하는 소수의 대학이 버티지 못하고 폐교를 하거나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실태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지방대학을 죽이는 정책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21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정원 감축 대상이 되는 대학이 더 늘어난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실제로 정원 감축의 대상, 즉 권고가 내려오는 대학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본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대학의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자율로 맡길 경우 지방 대학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학의 정원 감축을 자율로 맡기는 대신 진단 평가 기준에 학생 충원율이라는 배점이 기존 13.3%에서 20%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신입생이나 지금 현재 재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학에서 학생 충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지방 대학입니다. 이전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충원율 97%를 넘기지 못하는 대학의 대부분이 지방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와 줄어드는 학령 인구 때문에 신입생의 수는 줄어드는데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신입생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입학 정원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학의 정원 감축이 지방 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교육부는 자율이라는 단어 뒤에 신입생이 부족한 지방 대학을 정원 감축을 주도하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원 감축을 자율로 바꾸면 정원을 감축할 수도권 대학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시기가 가뜩이나 심한데 이것이 더욱 심해질 예정입니다.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신입생이 너무 오지 않아 신입생에게 핸드폰을 선물로 준다던가 장학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거나 하는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원 감축 대상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나요? 우선 정원 감축 대상이 된 학교 혹은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서 이를 충족해야 되는 대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신입생이 부족한 일부 지방 대학에서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신입생이 아닌 사람을 신입생으로 등록하여 충원율을 충족시켰던 사례도 있습니다. 정원 감축을 할 경우 학교는 당연히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입이 줄어들 경우 학교나 학생들에게 쓸 돈은 적어지게 되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를 찾아오는 학생 또한 그 낮아진 복지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학교는 점점 악순환을 겪다가 폐교의 사태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원 감축이 대상이 된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또한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결국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대학이라는 것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연구비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해당 학문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일부 지방 대학에서는 이 연구비를 거의 없애서 대학의 교육만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학령 인구 감소와 그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대학이란 기관의 정체성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원 감축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이제 대학이 폐교를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생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이 공부를 하던 학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대학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나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죠. 다행히도 학생은 대학이 폐교할 경우 근처의 대학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이가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 5개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편입학을 한 학생의 비율은 60.4%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된 과가 없거나 여러 이유로 편입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학생은 하루아침에 학생에서 박탈되는 것이죠. 편입학을 한 학생들 또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대학과 현재 편입학을 한 대학의 환경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달라진 인프라와 대학별로 상이한 교육 과정에 따라서 그 대학에 적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잖아요. 실제로 폐교를 했던 학교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땠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대학이 폐교할 경우 교수와 교직원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최근 2018년 2월에 폐교한 서남대학교의 경우 시간 강사 등을 제외한 교직원 210여 명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재정 지원 대학이 된 것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고 복지가 열악해지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무려 173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서남대학교의 교수였던 주용기 전 교수의 서남대 폐교 이후 교수 취업 현황에 따르면 당해 11월 기준 교수 62명 중에 27명이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은 다른 학교로 떠날 기회라도 있었지만 교수와 교직원은 그런 기회조차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폐교는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 상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주실까요? 대학의 폐교는 비단 학생과 교수, 교직원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대학이 폐교할 경우 그 대학이 있던 지역사회 또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남대학교가 폐교한 직후인 2018년 3월 서남대학교 인근 상권에 있는 78곳의 상가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평소 학교 주변 상권을 이용하던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 등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취재하던 도중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바로 서남대학교에 직접 가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상 속 학교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주변 상권은 폐허가 된 듯이 사람 한 명을 찾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서남대학교 옆 마을에 있던 원룸 건물 30개 동에는 지난 20년 동안 빈 방이 없을 정도로 호화를 누렸지만 폐교가 진행되고 나자 월세를 10만 원으로 내놔도 방을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라고 하니 그 주변 상권이 얼마나 몰락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한 서해대학교의 경우 아직 폐교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주변 상권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학계 폐교는 지역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남대 사례를 통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까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폐교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폐교하는 대학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 구조조정 평가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경우 수도권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현재도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충원율을 못 채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지방대학은 다릅니다.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을 모집하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지원자가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2021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평균 10.5대 1인 것으로 반해 지방대학은 한 학생의 수시 모집 최대 횟수인 6회에도 못 미치는 5.6대 1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방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방대학의 충원율 채우기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른바 모든 대학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몇몇 지방대학이 사라질 경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을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학교가 폐교했을 때 생기는 학생, 교직원, 교수, 그리고 지역사회의 막대한 피해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이전에 진행했던 개혁평가와 같이 정부의 주도로 일정 등급 아래의 모든 대학이 정원 감축을 함께 진행해서 일부 지방 대학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 평가의 학생 충원율 부분의 배점을 이전과 같이 13.3%로 하향 조정해서 지방 대학의 학생 충원율에 목을 매서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신경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원율을 위해서 일부 대학이 신입생에게 과도하게 돈을 투자하다 보면 임금 체불이나 연구비 삭감과 같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결국은 돈이 부족해서 역설적으로 학생에 대한 복지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립대의 경우에 또 다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죠.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란 사립대학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이사회 구성원을 공익을 위한 인원으로 일부 교체하는 등의 공공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가져오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따른 지방대학의 가장 큰 피해는 아무래도 등록금 수입 감소입니다.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임금 체불, 복지 열악화, 연구비 삭감 등이 바로 저 등록금 수입 감소에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고로 국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준다면 앞서 말한 정부 주도의 정원 감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방대학이 폐교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사회 구성원을 바꾸면서 청렴한 지방 사립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폐교 사례를 보면 사학 비리를 통해서 폐교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영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적발된 비위는 총 1367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26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학령 인구 감소에 더불어 이런 망가진 대학의 모습 때문에 신입생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공익의 성격은 띤 이사회를 일부 구성함으로써 사학 비리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을 만들어 대학의 복지나 연구비 등에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대학의 이미지는 좋아질 것이고 학생들이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대학의 위기와 또 극복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김선우 기자가 지금 재학 중인 한성대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한성대학교의 경우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 기존 과 형태 학사 운영에서 트랙 제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행하며 재정 지원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대학이 이런 식으로 해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입학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하면서 봤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벚꽃이 먼저 피는 지방에서부터 대학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벽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은 지방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학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이 수치가 3.4%인 것에 반해 지방대학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대학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굉장히 소극적인 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을 감축시키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왜 공공의 자원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냐는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경우는 사립대학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교수, 교직원, 그리고 그 학교 또한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간 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던 만큼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방대학에 이젠 정부의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직접 쓰신 기사의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출연 소감 좀 여쭤볼게요. 우선 제가 쓴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가 평소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지방대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써보면서 굉장히 분노라면 분노를 느꼈고, 이게 굉장히 변화가 시급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런 얘기를 대학24시에 나와서 그런 말을 좀 더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선우 기자의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사 소개해 주신 김선우 기자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4시 초대서 한성대 김선우 기자였습니다.